안녕하세요. 프라임 인터뷰 정미정입니다. 우리 지역 괴산에는 벤처 CEO 자리를 내려놓고 숲으로 들어가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고 숲 활동가로 변신한 사람이 있습니다. 숲에서 삶의 지혜를 배우면서 펴낸 그의 책 숲에게 길을 묻다는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끌었는데요. 자, 오늘 프라임 인터뷰에서는 숲학교 오래된 미래의 교장이자 숲철학자인 김영규 씨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서 숲철학자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숲은 김영규 선생님에게 좀 어떤 존재일까요? 네, 숲은 저에게 가볍게 말씀드리면 밥벌이고요, 요즘은. 네, 숲으로 제 삶을 이끌어낸 존재죠. 제가 삶을 헤매던 시절에 이게 삶이 아니야 라고 저에게 삶의 길을 보여준 곳이고요. 그래서 숲을 따라 들어왔고 이제는 숲을 통해 삶을 영위하고 제가 숲에서 들은 메시지들을 세상과 나누는 것이니까 저에게는 숲이 스승이고 동시에 어머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직장인 생활을 거쳐서 벤처기업의 CEO로 일을 하시다가 숲으로 들어가게 됐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특별한 계기가 좀 있으실까요? 네, 남들은 벤처 CEO로 살면 괜찮은 삶이지 않은가라고 다들 궁금해하고 또 좋아들 하고 이랬는데 저에게 그 삶은 좀 바스락대는 느낌이었어요. 나다움이 없고 뭔가 돈을 위해 내가 복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삶의 기쁨이 그닥 많지 않다는 자각을 CEO가 된 지 한 3년 만에 그냥 어렴풋이 알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저를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아이와 아내와 그리고 숲이었어요. 그래서 주말이면 숲을 찾아다녔죠. 서울의 수락산이라는 산을 제가 아주 즐겨 다녔는데요. 어느 날 소나무 한 그루를 거기서 보게 됩니다. 소나무는 아주 널려 있지만 그 소나무는 아주 특별했어요. 바위 위에 떨어져서 거기에서 싹을 틔운 나무였습니다. 흙 한 줌이 없는 땅에 소나무가 바위를 뚫고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때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나무가 바위를 뚫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내가 이 불일치한 삶 속에서 바스락대는 삶을 과감하게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까닭은 밥 때문 아닌가? 나무는 저렇게 바위덩어리 같은 자리를 뚫고 자기의 세계를 열었는데 나라고 그 힘이 없겠는가? 그때부터 숲이 궁금해졌습니다. 나무가 어떻게 바위를 뚫는지가 단지 궁금해서 숲자가 들어가는 모든 책을 그때부터 읽기 시작했고 한 3년 독학을 하던 중에 놀라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직장 생활을 접고 들어간 곳이 괴산군 칠성면에 있는 숲이었잖아요. 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 당시 이야기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숲이 위대한 그 메시지로 가득한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숲이 학교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숲학교 하나를 열어야겠다. 전국에 특히 수도권의 땅을 찾아 헤맸고 경기도 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는 주변에 만류도 많았고 저항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숲학교를 통해 새로운 삶을 증명해 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사람들을 설득했죠. 그리고 인연이 되는 곳이 경기도가 아니라 제가 태어난 충북 괴산, 물론 그 동네는 아니지만 괴산군의 숲이 인연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의 전 재산을 처분하고 너른 숲과 농토를 장만하고 들어가서 스스로 오두막을 짓고 그리고 숲학교를 열게 됩니다. 숲을 장만하시고 그 숲의 이름을 여우숲이라고 지으셨어요. 어떤 의미를 좀 담고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 여우숲에는 여우가 사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우숲에는 여우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자연 상태의 여우는 살지 않죠. 여우는 70년대 초반에 멸종한 것으로 공식 보고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우숲이라 이름을 지은 이유는 여우가 되살아 돌아오길 기다린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우는 멸종한 생물의 상징입니다.
여우만 사라진 것이 아니죠. 인류가 고도 문명 속에서 편리를 추구하고 안전과 위생을 추구해오는 방향을 가속화하면서 많은 생명이 사라지게 됩니다. 전 종교는 없지만 모든 생명은 신의 피조물이라고 생각하죠. 신이 창조한 생명이 사라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뿐만 아니라 생명이 사라지면 결국 인간도 위태로워지죠. 그래서 저는 다른 생명이 되살아 돌아올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린다는 뜻을 담아서 여우숲이라는 이름을 지었고요. 그것은 생명의 멸종의 복원을 꿈꾸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생명성, 인간으로서의 생명성의 복원도 희망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깊이 있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 여우숲의 자리를 잡기 위해서 집을 짓고 처음 하신 일이 책을 썼고요. 그 책이 바로 숲에게 길을 묻다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좀 담겨 있을까요? 말 그대로 숲에게 길을 묻는 책입니다. 우리 삶의 길을 묻는 책인데요. 그 책이 크게 4개의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의 순리를 그대로 담고 있는데요. 태어나고 그리고 자라고 그리고 무언가를 이루어내고 마침내 죽음을 맞게 되는 생명의 이 순환 사이클을 가지고 온갖 그 숲에 사는 생명들이 나고 살고 이루고 죽어가는 과정에서 전달하고 있는 아주 대단한 메시지들을 담아 넣었죠. 제 조카 녀석 하나가 17살까지 나는 왜 태어났을까? 라고 하는 고민을 되게 오랫동안 했다고 합니다. 내 삶을 수용할 수가 없어서죠. 저도 한 20대쯤엔 그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난 왜 태어났을까? 더 평화로운 나라, 더 안온한 가정 또는 부유한 가정,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가정이 아닌 가난하고 분단된 국가에 태어나게 되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가 40이 넘어서 그 책의 첫 장에 실게 되는데요. 나무 한 그루 보며 알게 됐습니다. 왜 태어났는지. 잘 모르시죠? 잘 모르겠습니다. 네, 나무가 저에게 그 대답을 가르쳐 줬고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이루려 하는 것인가? 나무나 풀들은 전부 꽃 피잖아요. 나는 나의 꽃을 피우고 있는가? 아니면 남의 꽃 흉내를 내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자연의 가르침이 고스란히 담겨 있고요. 우리는 살아있는 것을 미덕이라고 여기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웰다잉 할 것인가? 죽음의 문제를 또한 자연의 가르침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죠. 그 외에도 여러 주제들이 있지만요. 말 그대로 나면서부터 죽음까지 인간이 만나 고민하게 되고 방황하게 되는 이야기에 대한 길을 제시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2권의 책을 더 쓰셨더라고요. 그 책들도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은 4권의 책인데요. 한 권은 시중에서 만나실 수가 없는 완도군에서 저에게 의뢰를 해서 제가 쓰게 된 청산도 생태문화도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비매품이어서 아마 시중에서 만날 수 없을 거고요. 그 외에 이제 시중에서 만날 수 있는 책으로는 숲에서 온 편지 그리고 당신이 숲으로 와준다면 같은 책이 있습니다. 이 책들은 제가 숲에 들어가서 매주 목요일마다 한 편씩 글을 썼습니다. 나무의 날이 목요일이라 그날 한 편의 글을 쓰자 해서 한 15, 16년 쓴 글들 중에 출판사가 추려서 찾아왔어요. 이걸 좀 책으로 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숲에서 온 편지는 제가 처음 들어가서 숲에 적응하고 고군분투하고 이웃과 지내고 또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하는 속에서 일기처럼 또 편지처럼 써놓은 1년치의 편지를 담은 내용이고요. 당신이 숲으로 와준다면은 이라는 책은 5년치의 편지 중에 추려서 낸 책입니다. 이렇게 숲을 주제로 책을 쓰고 그 책이 좋은 반응을 얻고 또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숲철학자라는 이름도 얻게 되셨던데요. 그럼 그때부터 강연 활동도 좀 해오신 건가요? 예, 제가 첫 책을 내자마자
그게 2009년 4월 5일인데요. 네. 제 책은 전부 식목일에 냈어요. 네. 4월 5일에 책을 냈더니 한 달쯤 뒤에 전라남도에서 강연 요청이 왔고요. 네. 울산에서 강연 요청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내면 사람들이 이렇게 그 이야기에 공감하고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되고, 강연을 했더니 그것이 점점 이렇게 강연을 들은 분들이 또 외부로 소개하고 하면서 1년에 한 2만 명? 뭐 이 정도의 대중 강연자로 살기까지 했었죠. 네. 대단히 지치고 힘든 일이기도 했어요. 네, 이렇게 숲에서 삶의 지혜를 배우고 또 이제는 숲 이야기를 전하는 강연자로서 또 다른 인생을 살고 계신데요. 이쯤에서 숲을 소재로 어떤 강의를 하시는지 볼 수 있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영상 본 뒤로 다시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숲에서 강의 요청이 옵니다. 용규 씨처럼 중년의 가장들도 자주 만납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런 흔적들을 덮잖아요. 오늘 손님은 어려운 사람들의 법률 구조를 돕는 법률구조공단 직원들이죠. 그러니까 소나무를 딱 보고도 이제 여러분이 나이를 아실 수 있겠죠. 살면서 숲을 올려다볼 짬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썩어 들어오죠. 세상의 아버지들이 귀를 쫑긋 세웁니다. 치유 물질이 대략 우리가 숲을 보는 눈은 이래요. 내 이름이 뭐예요? 아줌마들이 뭐래요? 그 옆에서 그 나물로 먹어요? 몸에 좋대요. 네. 그다음에 아저씨들이 옆에서 그거 먹으면 어디 좋대요? 은퇴를 앞두신 분들이 그거 때로 심으면 돈 준대요.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아이고 숲엔 피톤치드가 많아 좋고 뭐 이러고 계시죠. 우리도 삶에 겨울이 있었잖아요. 또 겨울이 있잖아요. 얘들도 상처 있잖아요. 그죠? 얘들도 자식 만들어서 어떻게든 더 멀리 더 넓은 데 퍼뜨리려 하잖아요. 생명의 본질로 보면 애들과 우리가 다를 게 별로 없어요. 그 중에 제 눈에 탁 들어온 게 이 녀석의 지금 상처예요. 지금 상처가 여기 났죠. 이게 이대로 두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썩어 들어가죠. 어떤 옹이는 계속 썩어 들어가고 어떤 옹이는 용케 아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들도 피어나고 싶은 열망이 있는 애들이잖아요. 우리도 피고 싶어 하잖아. 나무를 전정하잖아. 숲 선생님의 말을 따라가 보니 거울을 보듯 나와 마주칩니다. 사느라 억눌린 마음을 숲에다 조금씩 덜어놓고 갑니다. 아이고 하루 잘 보냈다. 보람을 느끼시나 봐요. 그럼요. 기쁘죠. 저는 늘 사람들 이렇게 가슴을 헤집고 들어가는 게 내 역할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 가슴을 헤집고 들어가서 그 느끼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에 사는 놈으로서 그걸 교감 능력을 좀 열어드리는 일을 내가 해야 되지 않나 이 생각하는 거죠. 영상 잘 봤습니다. 이 짧은 영상이지만 그 속에 참 많은 의미와 또 배울 점들이 있는데요. 대상층에 따라서 강의 내용이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숲을 매개로 강의 준비를 하시는 만큼 뭔가 중심이 되는 것이 분명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삶이 태어나서 죽는 것까지 모두를 숲은 답해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이제 대상이 성인층은 깊이 공감하는 것이 상처인 것 같아요. 상처. 네, 우리가 너무 많이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상처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를 잘 몰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자연의 이야기에서 이 상처 부분을 아주 특히 비중 있게 다뤄서 말씀드리는 편이죠. 네. 한 예로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것이 뭔가라고 하는 걸 물으면 이 시대에는 더 풍요로운 것, 더 빠른 것, 더 편리한 것, 더 안전한 것,
더 젊은 것, 착한 것, 우리가 딱 구분해 놓고 있는 이분의 세계가 있어요. 선 그리고 악으로 구분해 놓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자연을 통해 말씀드리는 핵심은 이 두 가지가 다 허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날 나무가 풀이 꽃을 피우는 것은 고된 겨울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네. 이를테면 목련 보셨죠? 올해? 그 목련이 꽃망울을 언제 만드는가? 사람들에게 물으면 제가 이 정도 얘기해 놓으면 겨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목련의 꽃망울은 아마 5월 중순쯤 되면 우리 지역에서는 꽃망울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 녀석이 감당하는 세월 그리고 상처들은 이런 거죠. 조만간 어마어마한 뙤약볕, 가뭄, 그리고 장마와 태풍, 그리고 서리빨, 그리고 차디찬 북풍 한설의 시간을 모두 견뎌야 할 겁니다. 이게 꽃 한 송이가 피기까지의 우주적 질서죠. 꽃은 이것을 온전히 와락 껴안고 나서야 꽃으로 피어납니다. 사랑 해보셨나 모르겠는데 사랑 설레죠. 네. 근데 사랑이 필연적으로 아프지 않아요? 사랑 설레고 반드시 아픕니다. 근데 우리가 함정에 빠지는 건 내 사랑엔 아픔이 없길 바래서죠. 그리고 내 삶에는 찬란한 봄날만 있길 바래서죠. 내 삶은 영원히 젊기만을 바래서죠. 그리고 나는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혹시 내 마음에 들지 못하는 것을 관용하지 못하죠. 이것들이 우리 마음을 지옥으로 몰아내죠. 이 본질들을 좀 가르쳐 주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사실 숲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이 숲에 가면 뭔가 좀 느슨해지고 또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숲에서 배운 삶의 지혜랄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또 있으시면 좀 해주시죠. 네, 조금 전에 영상에서도 봤지만 우리가 숲을 보는 눈은 이름이 뭐야? 그거 먹을 수 있어? 먹으면 어디에 좋아? 그거 좀 심어놓으면 돈 좀 돼? 철저하게 대상화해서 그 생명들을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숲을 자원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근대 과학은. 그래서 대학에서도 산림 자원학 이렇게 이름 붙였잖아요. 네네. 심지어는 이제 인간도 자원화했죠. 그래서 인적 자원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 자원이라고 대상화한 모든 존재는 제 개정판 책에 서문이 그 이야기를 아주 한 문장으로 정리해뒀는데요. 대상이 된 모든 존재는 쓸쓸합니다. 다시 말해 정 아나운서님을 자원화했을 경우 이 A 자원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바로 B 자원으로 대체할 수 있죠. 네네. 그러면 대체되는 나는 쓸쓸하죠. 우리가 생명을 그렇게 바라봐 왔잖아요. 이 시선을 좀 거두면 삶은 훨씬 평화로워져요. 저게 존재구나. 단면으로 저 사람 예쁘다, 뭐 저 사람 이제 늙었다, 저 사람 뭐 못나 보인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긴 배경과 사연을 함께 들여다볼 수 있으면 우리는 삶을 훨씬 평화롭게 관용하며 살 수 있죠. 네, 다른 곳으로 강의를 좀 다니시기도 하시지만 직접 가꾸신 여우숲에 숲학교를 열고 또 그곳에서 꾸준히 강의를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숲학교는 어떻게 해서 좀 열게 되신 건가요? 이런 이야기를 처음에 글로 쓰고 그 글로 쓴 이야기들을 조금 더 길게 체계적으로 나눠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죠. 그래서 전국에서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전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학교 하나를 개방하고 거기 모여 함께 공부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출발은 사실은 우리 마을의 형님들하고 함께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마을 분들과 함께 하다가 또 이 충북의 청주 분들이 숲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함께 하셔서 같이 공부를 했고 그러다가 이제 전국에 인문학 공부 모임이 열리게 되죠. 네. 그래서 한 달에 2번 우리 숲에서는 지금 정기적인 공부 모임이 열리고 있어요.
지역의 몇몇 사람들과 시작한 공부 모임이 이제는 전국 각지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모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이 숲학교 교장으로서 보람도 굉장히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좀 어떠세요? 글쎄요, 뭐 그 보람이라고 하긴 그렇고 조금 더 원활하게 이것이 향상되고 확장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좀 느리게 가는 것이 좀 애타고 속타는 일이죠. 그 일 해놓고 내가 매우 자랑스럽다 이런 느낌보다 이게 조금 더 잘 됐으면 좋겠다. 특히 우리 지역 사람들보다 외부의 분들이 훨씬 많이 오거든요. 아마 비율로 따지면 우리 이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은 한 5%도 안 될 거예요. 가장 가슴 아파요. 충북은 왜 이 문화와 예술의 영역에 이토록 아직은 불모지 같은 느낌이 들까? 울산, 부산, 창원, 인천, 서울, 경기, 전주 많은 곳에서 아주 거의 매달 참석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물론 그분들이 이 공간에 올 때 1박 2일 우리가 공부를 하거든요. 저도 수업료를 냅니다. 다른 선생님을 모시면. 그러면 이 비용이 숙박을 하고 가면 한 7만 원, 강의만 듣고 가면 한 4만 원 정도를 우리가 모아서 강사료를 드리거든요. 이 비용에 교통비까지 하면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대단한 비용을 치르고 매달 오시는 거잖아요. 참 안타까워요. 이게 아마 제가 호남 지역에서 이런 학교를 열었다면 지자체나 이런 쪽에서 적어도 강사료 정도는 지원을 하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랬다면 우리 지역 주민들,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이 정말 당신이 농사 지은 거, 당신이 뭔가 하고 있는 것들을 들고 와서 더 기쁘게 이 공부를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 이게 호남만이 아니라 이미 세계적으로 지역에서 자발적 이런 공부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하는데 충북은 이 문화적인 측면에 대해서 관심들을 조금 더 가지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네, 앞서서 좋은 말씀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요. 제가 말씀 들으면서 저도 시간 날 때 숲학교 가서 강의를 듣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막 들더라고요. 자,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숲학교 오래된 미래의 교장이자 숲철학자 김용규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더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가 선생님께서 지은 첫 책, 숲에게 길을 묻다를 출간한 지 10년 된 해였다면서요. 그래서 개정판을 새로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처음 책에 담았던 내용하고는 좀 다를까요? 네, 크게 달라진, 내용이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다만 그때 출판사가 제 책을 낼 때 사정이 매우 안 좋아졌었어요. 계약을 1년 전에 해놨었는데. 그래서 컬러로 내기로 했던 책이 흑백으로 나오게 되었죠. 그래서 일단 모두 올 컬러로 개정을 했고 네. 그리고 10년 전에 제가 그 책을 쓸 때는 몰랐던 그러나 이미 전하고 있었던 숲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아채게 돼요. 10년 정도 숲으로 강연하고 숲에 머물고 하면서 알게 된 거죠. 그러한 내용들을 개정판에 서문에도 담고 또 일부 오류가 있었던 내용들을 좀 수정하고 일부 분치를 해서 문장을 썼던 것들을 좀 담백하게 덜어내기도 하고 해서 이제 좀 책이 제 꼴이 됐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숲을 찾아 들어오신 지 10년의 세월. 그렇다고 숲에서의 삶이 그저 순조롭게만 흘러가시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가장 큰 시련이라면 좀 어떤 게 있었고 또 그걸 어떻게 극복하셨을까요? 가장 큰 성공이 뭔가라고 먼저 물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군요. 10년 동안 이 공간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 성공이다. 어마어마한 일이다라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공간이 경제적으로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는 공간도 아니고 또 쭉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것이 사회적 의미를 갖는 일이기도 해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게 되게 어려운데 지금까지 전국을 떠돌며 강연한 데서 만난 인연들이
또 우리 마을에 이 공간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분들이 말없이 이 공간을 서로 돕고 해서 현재 어려움 속에서도 오고 있고요. 이 어려움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하는 건 이게 재정적으로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큰 어려움으로 남아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공간에 위로를 얻으러 찾아와요. 말씀하신 것처럼 숲이 갖고 있는 특성이기도 하니까요. 그 위로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스스로 삶을 껴안으라고 저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에 대한 선망 또는 저 사람처럼 살고 싶어 라고 온 사람들이 어느 순간 저 사람이 영웅이 아니고 저 사람이 혹시 뭐 이런 독특한 마음들을 갖기 시작할 때마다 제가 대단히 힘들어져요. 네. 주체가 되어서 네. 삶의 주체가 되어서 자신의 꽃을 피우며 숲을 이루기를 전 바라는데 누군가에게 의존하며 삶을 계속 가려고 하는 것 이때 제가 대단히 힘들고 그럴 때마다 저는 이 공간을 정말 계속 해나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고민을 계속하죠. 지금도 여전히 고민을 계속하시고 있다는 계속 하고 말씀이시네요.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이 하나 있다면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그중에 몇 년 동안 그 의존적인 삶으로부터 한 발씩 스스로 서는 일을 해서 현재 우리 공간의 대표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 공간을 지켜야겠다라고 해서 대표를 맡고 있고요. 네네. 또 이사도 맡고 계신 분 중에 한 분은 부산에서 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때 이 본인이 여기에다 자본을 참여하고 이런 결정들을 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 코로나19 문제로 지금 우리 공간이 딱 멈춰 있거든요. 근데 놀라운 따뜻함을 제가 경험하게 돼요. 숲에 들어가서 제가 농사 중에 명이나물 농사를 하는데 네네. 그걸 막 수확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한 부부가 우리 공부 모임에 오시는 분 중에 한 분인데 찾아오셔서 착한 결제를 받아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네. 언젠가 여우숲에 숙박을 할 거니까 언젠가 우리가 강의를 들을 거니까 지금 소득도 없는 국면에서 이 공간이 유지되려면 얼마나 힘드실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결제를 하고 싶어요. 이걸 제도로 만들어 주세요. 직접 말씀하시기 어려울 테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운영하는 밴드에 당신이 글을 좀 올릴게요. 실제로 그 공간에 밴드에다가 이분이 뜻을 모으자 이런 글을 올려주셨죠. 어려움 속에서도 문제를 그렇게 풀어가는 중이에요. 네, 더 나은 삶을 찾아가신 숲에서 이 10여 년의 세월을 보내시면서 좀 많은 가르침을 얻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지혜를 전달해주고 있으신 거잖아요. 그곳에서의 앞으로의 계획이나 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저는 뭐 자연의 숲에 들어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목표는 우리가 숲처럼 스스로 푸르러지고 그윽해지고 향기로워지는 사람의 숲을 좀 만들자라는 것이 저의 목표죠. 궁극적으로 그 길을 향해 계속 가야 할 테고 황무지가 숲이 되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각자 자신의 꽃을 피워내는 거죠. 열망을 가진 분들이 스스로의 꽃을 피워낼 수 있도록 그 꽃 피워낼 힘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네. 자, 저희가 말씀 나누다 보니 어느새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지금 해주시죠. 우리나라의 숲을 단순히 힐링이라고 하는 개념을 넘어서서 네네. 치유와 성찰 그리고 자기의 발견 마침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회복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숲이라고 하는 개념과 차원에서 숲을 마련하고 그걸 해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지역에서 특히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프라임 인터뷰 지금까지 숲학교 오래된 미래의 교장이자 숲철학자 김용규 씨와 함께했는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숲을 스승으로 섬기면서 이 숲에서 배운 가르침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있는 숲철학자 김용규 씨. 자, 길 위에 서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길을 잃은 모든 이들을 위해 책을 펴냈듯이 이 숲에서 배운 삶의 지혜로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